자, 우리 고급 데이터 탐색의 시공간 데이터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파트에서는 해당되는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 시각화 도구, 단계 구분도와 카토그램 두 가지 정의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공간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치와 시간, 날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시공간 데이터의 종류 크게 네 가지로 우리는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구분도예요. 단계 구분도에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클로포레스 맥 또는 등치 지역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단계 구분도라는 것은 주제도로 인구 밀도 1인당 소득 같은 정보를 비례해서 어떤 색깔을 부여하는 거 바로 단계 구분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지도 그림 표현되어 있다 할 수가 있고 각각 주제별로 색깔의 농도가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토그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토그램은 정보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왜곡을 이용해서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기존은 명확하게 보여줬던 지역의 면적이거나 거리의 의미는 사라지고 또 다른 정보로 대체하게 되죠. 자, 왜곡된 정보를 보여주는 의미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여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1번, 2번 다 한 번씩은 출제된 용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버블 플로맵이 있어요. 해당되는 그림, 버블로서 표현하게 되고 버블의 크기는 해당되는 수치와 비례해서 커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등치선도가 있어요. 등치선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산의 높이를 나타낼 때 등고선 표기하잖아요. 그 선은 같은 높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등치선도와 앞에 나와 있는 등치 지역도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급 데이터 탐색 중에 다별량 데이터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다별량 분석할 때 우리 PCA와 우리 MDS 다차원 척도법 말씀드렸고 또한 조건 플롯과 평행좌표 플롯이 새로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LDA 선형 판별 분석과 주성분 분석에 관련된 그림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관관계를 파악해보는 다별량 우리 탐색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럴 땐 산점도 행렬을 이용해요. 산점도라는 것은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거라고 한 반면에 산점도 행렬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다별량 탐색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해당되는 MPG, DISP, HP 또는 WT라는 변수가 있고 각각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산점도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점도 행렬을 통해서 뭘 확인해 볼 수 있다? 각각의 해당되는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MPG와 WT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DISP와 WP는 서로 선형 비례 관계를 파악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다차원 척도법 관련된 하나의 시각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차원 척도법 PCA와 같이 차원 축소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목적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고 차원을 축소하고 시각화시켜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바로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다차원 척도법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듯이 해당되는 커피 브랜드별로 서로 간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같은 것을 이렇게 MDS, 다차원 척도법으로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거리가 가깝다는 것,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터멘터스와 할리스는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차원 축소 군집 방법, 바로 대표적인 MDS,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주성분 분석과 관련된 시각화 방법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바이플롯이라고 하게 되고 주성분 분석과 바로 해당되는 원변수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성분 분석의 바이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한 개의 축, 주성분으로 사상시켰을 때 그 분산이 가장 커지는 축을 제1주성분이라 하고 그 두 번째로 커지는 축을 두 번째 주성분, 제2주성분이라고 하는 거 바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바이플러스 통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PC1 첫 번째 1주성분을 의미하고 PC2 두 번째 주성분을 의미한다.
해당되는 변수는 4개의 변수가 있다. 이걸 원변수라고 하게 되고 바로 PC1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해당되는 변수와 평행을 이루는 원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3개가 가장 PC1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 중에서 가장 평행한 원변수가 가장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PC1이나 1주성분 3개의 변수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PC2는 해당되는 1개의 변수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 바로 주성분 분석의 바이플롯 시각화 방법, 해석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주성분 분석의 데이터 탐색 결과 해석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고 이미 ADP 시험 문제에서는 몇 번 출제된 기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플롯 그림에서 화살표는 원변수와 PC 주성분의 상관계수를 뜻하며 PC와 평행할수록 주성분 분석과 평행할수록 해당 주성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화살표의 길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의 길이는 원변수의 분산을 표현하고 길수록 분산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바이플롯 그림을 통해서 3개의 변수는 PC1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고 해당되는 세파 위스라는 변수는 PC2의 중요한 변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바이플롯 시각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째는 선형 판별 분석, LDA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PCA라는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즉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축을 찾는 방법이라 한다면 LDA라는 것은 어떻게 클래스를 분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분석 방법, 차원 축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PCA는 전체 원소들이 가장 넓게 퍼질 수 있는 축을 찾는 반면에 LDA는 같은 집단 내에 원소들은 뭉치고 집단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하는 X축을 찾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클래스가 3가지 클래스가 있다. 각각 클래스를 가장 멀게 같은 집단 내에 모이게 하는 방법, 바로 LDA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째는 조건부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조건부 플롯, 평행좌표 플롯을 물어보는 정의 문제가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다별량 분석에서 X, Y, Z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 순수한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여기 나와 있는 XY의 순수한 관계를 파악해 본다. 즉 Z의 조건에 따라서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 조건부 플롯이라고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이런 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신문지상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딸의 성적이 올랐을 때 또는 아들의 성적이 올랐을 때 부모가 느끼는 행복도의 차이에 관련된 데이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가 남학생 자기 성적이 올랐을 때보다 자기 딸이 올랐을 때가 더 부모들이 행복감을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조건부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는 평행좌표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해당되는 산점도를 다별량경으로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평행좌표 플롯, 패럴 코디네이트 플롯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각 변수를 평행으로 넣어놓고 다별량 개별 자료를 선으로 이어놓는 것이 평행좌표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좌표를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서로 겹치지 않다면 서로 양의 관계이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음의 관계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 바로 평행좌표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고급 데이터 탐색의 마지막 비정형 데이터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데이터 탐색 파트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비정형 데이터 탐색을 보면 우리 3과목 파트에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 파트와 서로 연계해서 학습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비정형 데이터 기법보다 분석 기법보다 비정형 탐색 출제 가능치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기본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막연하게 읽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본 용어부터 확인하는 거 중요한 여러분 시험 대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텍스트 분석의 전처리 용어예요. 자, 텍스트 분석은 말 그대로 비정형 데이터의 한 방법이죠. 이 텍스트를 구조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텍스트에 관련된 전처리 방법, 기존 우리 모석 검정 관련된 부분, 굉장히 판이한 용어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SNA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이 굉장히 취약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용어 우리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의 개요입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란 정형 데이터와 달리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뭘까요? 수치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 데이터와 달리 형태와 구조가 다른 데이터를 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소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 형태는 통계 분석 자료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를 정제 및 가공해서 정형화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처리 과정이라는 건 뭘까요? 수치화할 수 있게끔 변환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 따라서 머신러닝, 딥러닝 수행 과정에서 이 전처리 단계는 필수적인 관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 분석이에요. 비정형 데이터의 한 가지 유형,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자, 텍스트 마인이라는 것은 자연어로 구성된 비구조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객체명, 패턴 혹은 단어, 문장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텍스트 마인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에 관련된 탐색적 자료 분석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긍정, 부정, 어휘, 도수 분표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선호도, 우리는 형용사와 관련된 품사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토큰화해야 돼요.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의미 있는 단위를 쪼개야 하는 것이 바로 토큰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단어가 제일 많고요. 또 문서로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는 것, 우린 토큰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형용사를 토큰화해서 해당되는 비율을 따져서 우린 선호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 바로 긍부정 어휘 도수 분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의 활용이에요. 우리 ADP 실기 파트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을 그대로 긁어와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 형용사 또는 단어를 가지고 빈도수를 분석해서 제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빈도수를 확인하는 거, 막대 그래프를 제시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의 활용을 해서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워드 클라우드예요. 여러분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텍스트만 넣게 되면 지금은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할 수가 있고, 특정 빈도수가 높게 되는 거, 훨씬 크기가 크게 되고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 바로 워드 클라우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단어의 출현 및 위치 탐색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 단어의 출현 빈도 외에 단어의 분포가 문서의 의미 파악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단어의 출현 위치 탐색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해당되는 비정형 데이터, 특히 텍스트 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정형 데이터와는 다른 분석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게 들리게 되고 약간 이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기본 용어를 척저히 학습하는 거, 우리 시험에서 이 과목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벡터 공간 모양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벡터 공간을 왜 만들어줄까요? 말 그대로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려고 하는 거, 바로 벡터 공간으로 우리 만들어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변환해준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첫 번째, 문서 단어 행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document term matrix라고 하게 되고, 여기 term을 용어라고 해석하는 교재도 있어요. 문서 용어 행렬,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하게 됩니다. 축약해서 TDM이라고 해요. 자, 텍스트 데이터의 각 문서와 해당 문서에 등장한 각 단어, 즉 토큰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행렬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단어 행렬의 각 셀에는 문서별 토큰들의 출현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DT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서 단어 행렬,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게 되는 텍스트 분석 중에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의 문서 단어 행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출현 빈도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고 문맥에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문서 단어 행렬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해당되는 Business Analytics Useful이라는 문서 1이 있고 문서 2에는 Data Analysis Also Interesting이라는 문서 2가 있어요. 이와 같은 데이터셋의 집합을 우리는 코퍼스 또는 말뭉치라고 하게 돼요. 먼저 기본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문서 1과 문서 2가 우리 행의 값에 자리 잡고 되고 해당되는 토큰, 단어로 의미한다 할 수가 있고 위를 컬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위치하는 횟수, frequency를 적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이그램 또는 트라이그램, 앵그램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각각 한 단어의 횟수만 우리는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과연 2개의 동시에 등장하는 거, 3개의 동시에 등장하는 거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연관성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 바로 앵그램이라고 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우리 시험의 출제 포인트예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 테스트 분석에서는 깊이를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본 용어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정답을 고르는 거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어 빈도, 영문서 빈도, TF-IDF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서술형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이 등장한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아까 문서 단어 행렬에서는 문서에서 어떤 중요도를 횟수 말고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단어 빈도, 영문서 빈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단어들의 가중치는 낮추고 특별한 주제를 가진 문서에만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문서 단어 빈도, 영문서 빈도, TF-IDF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TF는 앞에서 했어요. 그죠? 두 번째, DF라는 것은 이거의 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정 단어 T가 등장한 문서의 수를 TF라고 해요. 그래서 IDF를 어떻게 만드냐? 이와 같은 수식을 만들어요. 해당되는 우리 DF의 역수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로그 값을 해줘요. 1 더하기 로그 값을 해줘요. 로그 값을 해주는 건 뭘까요? 큰 수치를 좀 더 낮은 수치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가 크면 그 폭을 좁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텍스트 데이터는 어떤 것은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반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도 등장하게 돼요.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걸 좀 더 좁혀주는 역할, 바로 로그의 역할이라고 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TF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앞에 언급드렸고 이걸 과연 해당되는 IDF 행렬을 만들었을 때는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계량화시킬 수가 있어요. 수치화시킬 수가 있죠. 이걸 행렬로 만들어진 게 바로 TF-IDF라고 하게 되고 각각 문서에서 중요도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가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이걸 표로 등장하게 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연어 처리가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 분석과 자연어 처리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어 처리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쓰는 언어, 우리는 자연어라고 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쓰는 언어, 기계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자연어, A, B, 얘들은 프로그램 언어들은 0과 1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연어 처리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는 이유라 할 수가 있고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에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텍스트 분석이라 한다면 자연어 처리는 이와 같은 기계어가 인간의 언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방법, 바로 자연어 처리라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방식을 보면 우리 인코딩 방식에서 원핫 인코딩을 배웠어요. 자,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 1을 부여하고 다른 인덱스에 0을 부여하는 벡터 표현 방식인데요. 이런 벡터 표현 방식을 희소 벡터 표현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게 됩니다. 임베딩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끼워 넣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텍스트 데이터는 문자형 데이터의 연결이에요. 이걸 수치화시키는데요. 말 그대로 벡터 값으로 끼워 넣는 거라고 바로 임베딩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은 앞에 난 원핫 인코딩하고는 좀 다른데요. 자, 원핫 인코딩은 뭐예요? 인코딩은 뭐예요? 0과 1로 표현하잖아요. 얘는 각각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 워드 임베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각각의 값을 갖기 때문에 밀집 팩터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다는 우리 앞에서 언급해서 드렸고요. word to fact라는 건 뭐냐면 단어의 연관성을 팩터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 뭐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어요. 굉장히 이거 언어잖아요. 서로 연관성이 높죠. 예를 들자면 국어, 영어 있어요. 서로 과목 간의 연관성이 있죠. 즉 한국과 일본어 이 단어의 연관성 비교하고 이 국어와 영어 이 연관성 정도가 강도가 다를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간의 단어와 연관성을 기초로 해서 유사성을 측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word to fact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를 받아서 전체 토큰화해요.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게 되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불용어를 제거하게 돼요. 구두점 또 의미 없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I, my, me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불용어라고 하게 되고 제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간 추출을 하게 돼요. 우리 해당되는 먹습니다, 먹었습니다, 여기 먹다라고 우리는 추출하게 되는 거죠. 즉 통일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정규화가 있어요. 자, 이건 일반적인 다른 표현을 한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간 추출도 어떻게 보면 정규화의 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대문자, 소문자가 있다면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거 대부분 정규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처리를 하게 되고 우리 임베딩 하게 돼요. 우리 해당되는 머신러닝, 딥러닝 하기 위해서는 수치화할 필요가 있고 수치화하는 작업 바로 임베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단어를 팩터로 변화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까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뒷부분은 해당되는 모형 구축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텍스트 분석의 기능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분류예요. 말 그대로 갖고 있는 텍스트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군집이에요. 클러스팅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토픽별로 요약하는 텍스트 요약, 텍스트 분석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텍스트 분석의 전처리 과정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 자연어 처리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면, 자, 텍스트 분석의 전처리, 우리 6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토크나예요. 토크나이징이라고 하게 되고, 의미 있는 단위로 우리는 쪼개는 거, 바로 토크나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포스트 태깅이에요. 어떤 품사별로 태그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명사, 대명사 여러 가지 품사들이 있잖아요. 이거 분류로 나누어서 문장을 이해하는 작업을 포스트 태깅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변환 또는 문장 부호 삭제, 구두점 삭제하는 방법, 즉 불용어 처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불용어 제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관사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표현이 되고 이거는 횟수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런 걸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소문자 변환과 문장 부호 삭제, 정규화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표제어 추출을 하게 되는데 어간 추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되는 먹다, 먹어서, 먹는다, 먹기 이거를 한 개, 먹다로 통일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한 반면에 해당되는 커퍼스에서 표제어라는 것은 품사가 중요해요. 품사의 정보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표제어와 어간의 추출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am과 is가 있으면 이거의 뿌리 단어인 be로 표현하는 거 바로 이게 표제어 추출이라고 해요. 자, 이렇듯 해당되는 전처리 과정의 용어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면 기출문제 여러분 가서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기본 용어만 확실하게 이해가 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비정형 데이터, 즉 텍스트 분석의 전처리 문제 문항은 그닥 어렵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웹 마이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웹 마이닝 또는 웹 데이터 마이닝, 웹에서 발생하는 웹사이트에 저장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패턴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를 분석을 해서 마케팅에 이용한다든지 왜냐하면 로그 분석을 하게 되면 고객이 쇼핑몰에 접속하는 시간대, 횟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해당 연속성이나 연관성, 군집 관련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피니언 마이닝인데요. 자,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것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등장 주제에 대한 여론이나 정보 수집을 분석해 평판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여러분 호텔에 가시게 되면 그 후기를 적게끔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것들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함에 앞서서 해당되는 우리 기본 용어 설명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람의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노드라고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 각각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를 우리는 디그리, 차수라고 하게 되고요. 한 사람에서 차수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많이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파트 3에 나와 있는 통계 분석 기법에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해당되는 사회 연결망 분석 ADP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항 갖고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 등 간의 관계를 노드와 링크로서 모델링해 그것의 위상구조 확산 및 진화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회 연결망 분석, 우리 중심성을 파악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결 정도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노드에 얼마나 많은 노드들이 관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의 중심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에 용어 설명에서 나왔듯이 차수가 많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연결 정도 중심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개 중심성이에요. 네트워크 내에서 한 노드가 담당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브로커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접 중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노드 간의 거리를 근거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연결 정도 중심성과는 달리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 간의 거리를 합산해서 근접 중심성을 파악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위세 중심성이에요. 자,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에 가치를 둬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 자,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일수록 자신의 위세 또한 높아진다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중심성과 연계되어 있는 지표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용어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는 응립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출제의 영향이라는 것은 계산을 좋아합니다. 즉, 해당되는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응립성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평균 연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있습니다. 밀도도 있고, 그 다음에 포괄성과 연결 강도가 있어요. 그러면 밀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맨 하단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응집성에서 밀도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망 밀도라는 것은 가능한 총 관계수와 실제로 맺어진 관계수의 비를 의미합니다. 자, 전체 여기 6가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6분의 6이니까 1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 관계수가 6분이죠. 하지만 실제 맺은 건 4니까 6분의 4의 값 0.67이 등장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예상컨대 해당되는 그림을 주어지게 되고 밀도의 값은 올바른 것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거 여러분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포괄성인데요. 포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그래프에 포함된 노드의 총수와 그 수에 연결되지 않은 노드의 개수를 뺀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보면 포괄성이라는 거, 자, 4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고 각각 4분의 4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죠. 자, 이것도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선상에 가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 1이에요. 하지만 얘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은 0.67, 그래서 0.7 정도 나온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출제 유형을 예상컨대 첫 번째 포인트는 밀도를 물어보는 응집성에 관련된 거 계산 문제로 이 수식을, 이 그림을 보여주게 되고 계산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포괄성을 물어보는 의미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계산하시면 쉽게 풀어볼 수 있는 우리 응립성과 관련된 계산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